저는 네.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보이시나요?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 그래요? 아, 보입니다.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 우리는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국어 사용 원칙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퓰리즘, 파시즘, 그리고 트럼피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퓰리즘은 저희가 보통 사용할 때 경멸적인 뉘앙스를 지닌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이제 딱지를 붙일 때 포퓰리스트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뉘앙스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어, 사실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정치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도 가능하고 우파 포퓰리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하기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포퓰리즘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접근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접근법들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 구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에르네스토 라클라와 샹탈 모페입니다. 이 이분들은 이제 급진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음, 포퓰리즘을 해방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본 사람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크리스토퍼 레시라는 사람도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목소리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접근법이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접근법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그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적인 무책임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정책이다.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퍼주기, 퍼주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은 그냥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정치 전략일 뿐이다.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민중 동원을 하려는 그러한 정치적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쪽에서는 대중영합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어휘로 말하자면 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상호 배타적인 민주주의의 타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상이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냐 이런 이제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거죠. 그 굉장히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접근법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럴 때 이야기할 때 그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어, 포퓰리즘이 민중, people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와 엘리트, 부패한 엘리트에 대한 거부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가장 큰 특징은 사회나 국가를 한편에서는 순수한 민중, pure people, 한쪽에서는 corrupted 엘리트, 부패한 엘리트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포퓰리즘 자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필요한 거죠.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치적 이데올로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좌파 포퓰리즘도 가능하고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또 민족주의적 포퓰리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다양한 조합에 여러 가지 또 조합이 가능합니다. 두 개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그래서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퓰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퓰리즘과 구분되는 개념이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는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는 포퓰리즘과 똑같이 사회를 엘리트와 민중으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포퓰리즘은 민중이 순수하다고 보는 반면에 엘리트는 엘리트만이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민중은 우매하다. 이렇게 보는 엘리트주의가 있고요.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으로 다원주의가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그렇게 사회 구성체나 사회를 이분법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원주의에 기반해야만 한다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주요 개념은 세 가지죠. 민중이 있고 반대쪽에 엘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민중의 일반 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은 민중에게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엘리트는 부패한 집단이다. 그리고 민중은 집합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집합적 의지라는 게 어려운 게 이게 경험적으로 논박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논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포퓰리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은 19세기 말에 그 미국과 러시아에서 시작이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는 이제 1890년대 The People's Party, 인민당, 민중당 이런 당이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나로드니키 운동에서 이제 시작한 개념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 당시 인민당에서는 어, 그 민중과 엘리트를 이제 어떻게 구분했냐 그러면은 민중은 그 당시 농민들 중에서도 이제 자작농들이었고 이 당시 엘리트들을 주로 북동부 지방의 그 은행가 아니면 정치가 자본가 이런 사람들을 부패한 엘리트라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 지역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민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지자 이후 인민당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냉전 초기, 그러니까 1940년대 말 50년대 초에 반공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 돌아오는데요. 이들은 이제 다시 민중 대 엘리트의 구도를 어, 민중은 주로 이제 하틀랜드 미국의 그뭐 하틀랜드의 애국적 미국인 페어트리어트들이다. 반면 이 당시에 이제 부패한 엘리트는 이스트 코스트하고 이 웨스트 코스트의 비미국적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이런 상층의 엘리트들과 하층의 급진주의자들이 그 민중 혹은 중산층의 재산을 재분배하고 사회를 이제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반공 중심의 우익 파퓰리즘은 미국에서 1970년대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어, 그 우파 사라지지만 이 우파 포퓰리즘을 정치적 동원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닉슨의 침묵하는 다수, 그다음에 1968년 미국 독립당의 조지 월러스, 그다음에 1990년대 개혁당의 로스 페로 등이 이제 우파 포퓰리즘을 동원하면서 우리가 로스 페로는 기억하잖아요. 막 대선 후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파 포퓰리즘의 프레임이 바뀌죠. 그 엘리트라는 타겟이. 그래서 이제 1950년대는 공산 주의자가 타겟이었다면 1960년대는 미국 민권 운동가들,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굉장히 이제 그
개혁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각각 타겟으로 삼으며 변화했지만 어쨌든 이제 물밑에서 그런 이제 우파 포퓰리즘의 흐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엘리트의 개념은 이제 계속 변화를 겪죠. 어, 나중에는 이제 그 문화적 엘리트들이 또 여기에 이제 부패한 엘리트 합세하게 되는데 소위 문화적 리버럴 엘리트들은 이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이 고등교육을 받고 비미국적 내지는 반미국적 사상을 유포하는 자들이라고 있으면 여기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이제 두 종류의 포퓰리즘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 당시에 이제 부패한 월스트리트 그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패한 월스트리트에 대항해서 메인스트리트를 방어하려는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무브먼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티파티 운동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쌍생합니다, 사실은. 예. 오큐파이 운동도 이제 99% 민중 대 1% 엘리트라는 대립구도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본다면 티파티 운동은 똑같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시작된 포퓰리즘인데 이들은 그 부패한 엘리트가 누구였냐 그러면 이제 은행가들, 그다음에 민주당원들, 그다음에 할리우드의 그 리버럴들 이런 사람들 엘리트로 공격하고 공격했죠. 근데 이제 오큐파이 무브먼트는 이제 리더십 부족과 이제 강제 진압 등으로 소멸됐고요. 그 티파티 운동은 공화당으로 흡수돼 가지고 사라 펠린 같은 경우에 이제 부통령으로 예, 지명되는 이제 결과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우파 포퓰리즘이 트럼피즘 또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등장하고 재등장을 한 겁니다. 예, 이 마가나 트럼피즘은 이제 민중대 엘리트 구도를 민중은 소외된 백인 노동자 계급 그리고 어, 부패한 엘리트는 민주당 그다음에 딥스테이트 아니면 이제 진보적 리버럴들 대학이나 이제 문화적 리버럴들 이런 사람들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포퓰리즘의 역사는 또한 남미에서 굉장히 광범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남미는 포퓰리즘이 굉장히 잘 자라, 그러니까 자라기 좋은 토양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까요? 예.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중들의 불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도권 정치에서 그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민주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하에서는 포퓰리즘도 등장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포퓰리즘이 이제 굉장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남미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남미는 크게 세 번의 그 포퓰리즘의 시기를 겪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29년 세계 대공황과 더불어 시작해서 1960년대 말까지인데요. 이때 이제 막 남미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해서 사회적 불안정 또는 국가 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러한 이제 그 불만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의 페론, 페로니즘, 그다음에 브라질의 바르가스, 페라의 델라토레, 또 에콰도르 등 굉장히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민중과 엘리트의 구도를 도덕적 메스티족 공동체 대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과두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남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메넴, 브라질의 데멜로, 페루의 후지모리 등의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했는데요. 이 포퓰리스트들은 신자유주의적 사상의 배경에서 엘리트는 어, 자유시장 반대, 왜냐하면 이제 신자유주의적 사상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 반대자들 아니면은 이제 그 빅거버먼트 지지자들 뭐 이런 걸로 봤고 민중은 여기에서부터 배제된 개인들 이런 대립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세 번째 시기는 1998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의 선거 승리를 시작해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꼬레아 등의 지도자들의 이제 아메리카니스모와 반제국주의적 수사를 사용해서 오히려 첫 번째 시기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시기보다 보다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시장 경제에 반대하고 빈자들을 위해 싸우는 급진적 좌파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핑크 웨이브가 돌면서 또다시 이제 남미가 색깔이 다시 바뀌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의외로 20세기의 포퓰리즘의 중심부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나로드니키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인민당처럼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농촌 운동에 영향을 주었지만 똑같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못했고요. 어, 또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포퓰리즘과 결합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산당,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산당 같은 경우는 어, 레닌의 그 전위정당 이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는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파시즘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포퓰리즘 몇 경향이 있었는데 레닌이 이끌었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엘리트 그 중심주의가 강했고요. 어쨌든 그 유럽에서는 그 이후에도 이제 파시즘의 그 영향력도 있었고 또 이제 서유럽은 그러니까 파시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동유럽은 아예 이제 소련의 지배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등장하기 좋은 토양을 가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된 거는 1990년대 후반 유럽 통합 문제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럽 통합 문제, 그다음에 이민 문제 이로해서 이제 급진적인 우익 우파 파퓰리즘 정당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중유럽과 동유럽에서도 이제 그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이제 그 포퓰리즘적인 운동은 있었습니다. 운동은 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강력한 운동이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의 포퓰리즘은 거의 지금 이제 우파 포퓰리즘인데 좌파 포퓰리즘도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의 시리자 운동과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은 이제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들의 특징은 유럽 좌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 정치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뭐 일단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재밌는 게 이제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이제 파퓰리즘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필연적인 연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등장하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죠.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또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 연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인식은 포퓰리즘이 이제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라클라우 같은 사상가에게 포퓰리즘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유일한 참된 형태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은 배제된 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어,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 라클라우의 그 주저 중에 하나인 그게 영어로는 unpopulist region이라고 그게 이제 한국어 번역은 파퓰리즘 이성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퓰리즘을 그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그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라클라우 사상과 관련해서 정치 철학계에서 굉장히 지금 다시 라클라우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그 라클라우는 이제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 책은 파퓰리스트 리전은 200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제 그 후로 라클라우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제 부인이었던 샹탈 무페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계속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샹탈 무페도 얼마 전에 그 책을 냈죠. 파퓰리즘 포더 레프트 좌파를 위한 파퓰리즘
그래서 이제 파퓰리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수 불가결의 요소를 보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의의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퓰리즘은 양자적인 측면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파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도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아니면 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파퓰리즘 자체만으로는 선악을 논하기 힘들다. 예, 보통 이런 결론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하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퓰리즘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민주주의 역시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최대 공약수부터 이제 공통분모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첫 번째는 인민주권이죠. 인민주권. popular sovereignty. 국민주권이라고도 하고요. 인민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민주권, 국민주권 또는 어, 두 번째는 다수결 원칙. majority rule.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양대 기둥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지탱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 자유공정선거, 자유로운 선거, 공정한 선거, 그다음에 양당제, 법치주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인민주권과 다수결의 원칙뿐만 아니라 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의 존속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립적 제도라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거기에 민주주의를 개념을 더 확장하면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등등 이제 그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소수자에 대한 보호, 다원성에 대한 보호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민주주의 하면 어디까지를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게 민주주의 개념이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게 민주주의 개념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디엔가에 있는 것을 민주주의로 봐야 되느냐? 라고 또 이야기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파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유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대부분 다원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민중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민중의 의지, 민중의 집합적 의지를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회를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다원주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다원주의를 거부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소수자의 권리 또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포퓰리스트들은 인민주권 내지는 인민의 집합적 의지를 내세워서 민주주의적 제도를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부나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 또는 포퓰리즘이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긴장 관계를 이용 사실 이 두 가지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원칙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은 그래 근데 이제 포퓰리즘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선출직의 중요성, 자신들의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인민의 집합 의지를 표명하고 표현하고 수행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모든 그 관료 조직이라든지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비자유민주주의로 같이 나갈 수 많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퓰리즘은 배제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교정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소수자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제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면
포퓰리즘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굳이 이제 정의를 하는데 핵심 키워드라고 그러면 민중 대 엘리트, 사회를 민중 대 엘리트의 이분법적 구도로 본다. 그다음에 포퓰리즘 자체에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결합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예, 이렇다 저렇다 선악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어, 근데 이제 포퓰리스트들,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어, 이제 거기서 이 아드소에게 그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그 주인공 신부가 하는 이야기죠.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자들을 경계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죽게 만들고 종종 자신들보다 먼저 때로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시즘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파시즘도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네. 파시즘이 일단 상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파시즘은 그 신나치주의자들, 스킨헤드, 한편으로는 신나치주의자, 스킨헤드, 또 한편으로는 지성인들 모두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운동 내지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테크놀로지에 열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통으로의 복귀를 주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중을 우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중사회를 경멸하는 아니 굉장히 야누스적인 성격을 지닌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자체도 난해해서 파시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 참조했던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저렇게 막 절충주의적인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 나온 책에서 나는 이제 80의 정의는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찰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정치적 시각에 따라 분류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든지 좌파들은 어,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요소들이 행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하는 독재 체제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고요. 중도파나 우파들은 파시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어떤 혁명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극단주의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너 개의 큰 해석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인데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이제 1935년 코민테른의 정의가 있습니다. 코민테른에 따르면 파시즘은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반동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요소들이 행사하는 공포에 기반한 독재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사회주의를 파기하기 위해 뿌띠부르주아지를 동원해서 파시즘 운동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파시즘을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운동, 사회적 행동으로 파악한 점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고 또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운동이다.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점은 긍정적인데 어, 이러한 정의나 이런 거에 따르면 그 인종주의라든지 파시즘과 연관되는 인종주의라든지 영토 팽창주의 아니면 전통으로의 복귀 같은 이러한 운동들을 좀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두 번째는 베버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게 막스 베버의 이론에 기반한 해석인데요. 막스 베버와 베버주의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파시즘의 핵심 주역들은 자본가가 아니라 전근대적, 봉건적 지배계급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은 반근대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파시즘은 급격한 근대화에 취약한 농민과 뿌띠부르주아지를 포섭해서
전통의 회복을 주장하는 운동이었다. 이제 이러한 배보주의적 해석은 왜 그 당시 그 랜디드 아리스토크래시 같은 토지 귀족들이 파시즘을 지지했는지 이러한 부분은 잘 설명을 해주지만 파시즘이 굉장히 근대적인 측면, 혁명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반근대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예, 중도파나 우파주의에서는 전체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시즘에 대해서. 몇 명 있는데 이제 CJ 프리드리에 따르면 이 이론 이제 구조적 관점으로 보는 건데 1인 지배 체제의 유일 정당, 그다음에 공포 정치, 그다음에 매체 및 경제 국가 통제라는 것을 가진 그런 체제를 파시즘 체제로 봐야 된다.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예. 정치 구조, 사회 구조가 이런 특징을 띠었을 때 그거는 파시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저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파시즘은 국가의 재생, 전통 복원을 목표로 하는 민중주의적 초민족주의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파시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측면, 이제 에밀리오 젠틸레, 제가 이름을 이탈리아 사람인데 젠틸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 당 국가를 신봉하는 파시즘은 지도자 당 국가를 신봉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세속적인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푸코주의자들에 따르면 푸코주의는 이제 government 대신에 governmentality 국가의 통치성을 강조하는데 국가의 통치성이 극도로 강화된 형태다. 그러니까 포코에 의한 국가 통치성은 거버먼트만 거버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군대, 무슨 병원, 그다음에 뭐 종교 이런 것들이 다 그 지배체제 지배성에 복무하고 있다. 이 극도로 강화된 게 이제 파시즘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로저 그리핀 이야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라버트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또 파시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시즘을 이야기할 빠뜨릴 수 없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어, 파시즘을 과격 민족주의자와 전통적 엘리트층 간의 동맹에 기반했다. 근데 이게 동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참 힘든 이질적인 요소인데 이게 동맹에 성공을 해서 파시즘이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그 해석들은 어, 공통적인 그 한계를 지니는데 대부분 일반 대중, 뭐 뿌띠 부르주아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엘리트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조작에 휘둘리는 수동적 객체로만 간주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시되어 왔던 측면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해서 뭐 이제 직접 참여했던 그 당시에 하층 뭐 계급이라든지 문화운동가라든지 뭐 그러니까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시즘은 이처럼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파시즘 자체가 한편으로는 반자유주의적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사회주의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사회주의적 면모를 또 동시에 드러내는 이런 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파퓰리즘처럼 정치권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오염된 개념으로 이미 그런 사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남용되고 또 이게 파시즘을 그럼 언제 등장한 걸로 봐야 되느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출현을 기원으로 잡는 사람부터 더 이전에 뭐 이제 그 이전 심지어 로마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요. 공간적 개념도 뭐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까지 볼 것이냐, 뭐 어디까지 파시즘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막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파시즘 연구자가 어떤 분석 단위나 수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파시즘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제 많이 참조했던 저자는 파시즘을 정의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모순적인 다양한 의미들 포괄하는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편리한 라벨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시즘이 근대적이냐, 전통적이냐 이런 식으로 막 묻기보다는 그 당시 파시스트들이 근대와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질적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현상이 예를 들어서 트럼피즘이라고 그러면 트럼피즘이 파시즘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이 어떤 그 현상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성 자체 어떤 부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이거에 주목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피즘과 파퓰리즘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어, 트럼피즘이 우파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피즘과 파퓰리즘 사이에는 반엘리트주의, 그다음에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 그리고 이분법적 세계관 등 핵심적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피즘은 우파 파퓰리즘이 미국의 특정 상황, 백인 노동자의 소외, 계층 하락, 그다음에 사회적 양극화에 맞춰서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트럼피즘을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보다 리더와 대중의 직접적인 유도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파퓰리즘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파퓰리즘이 예전에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을 우리 몇몇 전문가들은 그때도 대처리즘을 권위주의적 파퓰리즘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간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피즘과 파시즘은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유사성을 보면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죠. 트럼피즘과 파시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트럼피즘의 20세기 파시즘의 핵심이었던 혁명적인 동기, 트럼프가 혁명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SA나 SS 같은 국가 공인 중군사 조직은 아직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이스가 그렇게 발전할 측면도 있죠. 예. 어쨌든 어,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측면 또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런 점에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유사성을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자체가 이제 그 당시 파시스트들이 됐었던 게 초국가주의입니다. 국가 중심주의. 예,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비덴셜 리더, 그러니까 선지적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뭐 트럼프가 뉴킨까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지도자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파시즘이나 지금 트럼피즘 모두 어떤 자신들이 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인식하는 대상을 그막 enemy inside, enemy within 또는 막 해충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직접 했던 벌민 이런 굉장히 이제 적을 비인격화시키는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적을 비인격화시키는 게 되면 사람들이 이 인식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한 탄압, 학살이 될 때 동정심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인격이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파시즘들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은 거짓말만 한다. 그래서 루겐 프레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피즘도 언론에서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하면 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또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들을 다 약화시키거나 우회하는 거. 트럼프도 그렇죠. 예. 선거 제도를 믿지 않고 부정선거 강조하고.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파시즘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적 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고 파괴했으면 트럼프는 아직 그까지 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사학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심리학적 측면
그다음에 민족주의적 테마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테마 등등 아직 상당 부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아직 트럼피즘을 파시즘이라기보다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예, 정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파퓰리즘,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는 트럼피즘이 제도 자체를 또 한국식 말하면 막 헌법 개정이라든지 뭐 구테타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무력화 죄송합니다.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시즘을 보기 힘들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래서 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파시즘을 가려면 준군사 조직 전제 여부. 근데 뭐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이스가 그럴 수도 있고 제도적 파괴, 제도의 무력화. 이거 뭐 내란법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이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피즘이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지 아니면 우리가 트럼피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나치즘과 트럼피즘과 나치즘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그 당시에 나치즘이 되었던 제머니 어버볼라든지 권력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특정 집단, 그다음에 나치의 유대인,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민자들 희생양 만들기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고 예,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올해 1월 미국 노동부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국민, 하나의 유산이라는 캡션이 달린 영상을 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근데 이 문구는 나치 독일이 사용했던 하나의 국민,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다른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만 뽑았는데 나치즘에서 굉장히 따온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 일론 머스크 자기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을 일단 정리를 해놨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퓰리즘, 파시즘, 트럼피즘의 자료는 공생을 해도 다 못 볼 정도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입문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모아놨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준 높은 얘기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 오랜만에 라클라우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대학 때 종속 이론 배울 때 라클라우 듣고 그러고 보니까 한 4, 5년 전인가 그 라클라우 그 파퓰리즘 이론 가지고 차베스 분석한 논문 하나 맞습니다. 읽으면서 네, 또 라클라우 네, 글을 보긴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글도 아, 조, 많이 인용이 되는 글이 음, 조이유버님은 음. 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깔끔해지셨습니다. 아,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계속 꺼져 있어요. 우선 그러면 그 앞, 네, 예, 드디어 켜졌네. 켜졌어. 머리 네. 묶었더니. 어, 우선 그 안팡님이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좀 뭐, 설명이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강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파퓰리즘을 저희가 한마디로 정의하고 뭐 파시즘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냥 간단히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그 대중한테 어느 정도 어필되는 인기 있는 뭐 정책이나 어떤 사안이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조금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 모든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예전에 그러니까 정치학 시간에 배울 때는 그 에바 페론이 아주 가장 에바 페론이 아니라 페론이 대표적인 그 파퓰리스트이고 그 커퍼라티즘이 파퓰리즘하고 이제 가장 잘 엮인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딱 그 예전에 정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던 식으로 파퓰리즘을 규정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안방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1990년대, 2000년대 후반들이 뭐 계속 오면서 모양도 바뀌고 그 예전에 왜 또 혹시 이제 그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이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시장의 자유, 그러니까 마켓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가부,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누는 그 분류법 이게 되게 이제 간단하게 정착 처음에 개론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배우는데 거기에서 규정을 하는 파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찬성을 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런 부류를 파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표방하는 파퓰리스트들이 있고 반대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표방하는 파퓰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도 어렵고 한국도 그래요. 한국에 최근 논문 중에 그런 논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는 안 드렸는데 팬덤 정치와 파퓰리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팬덤 정치를 파퓰리즘으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어, 이거 유너게인 운동 이런 것도 이제 파퓰리즘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음. 파퓰리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한 파퓰리즘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잠깐 쓴 글 중에 한국에서는 왜 파퓰리즘이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은가에 대해서 썼었는데 그게 이제 쭉 연원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파퓰리스트라고 하는 그 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음, 음, 그거를 처음 쓴 사람이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유근일이더라고요. 유근일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안팡님이 소개한 파퓰리즘의 여러 가지 양태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보이기도 전인데, 그때 어쨌든 그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처음 이제 그 논설에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운동 하면서도 또 왜 대중추수주의 해가지고 그런 말도 많이 썼죠. 그러니까 그게 저 이제 이거 발제하고 발표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이런 그 정의나 개념에 따르면 제가 파퓰리스트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보는 시각이 크게 저가 개념으로 봤었고, 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방금 이제 찰리슬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퓰리즘은 대중 추수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사상으로 봤던 약간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파퓰리즘을 봐야 돼, 파퓰리즘을, 우리가 어디까지는 파퓰리즘이고 어디까지는 파퓰리즘이 아니냐. 이거 상당히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발제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학자들은 한국의 노무현, 아까 말씀드렸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여기를, 이런 정부를 파퓰리스트 정부로 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운 게, 그, 근데, 그러니까 예를 약간 바뀌었어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파퓰리즘을 공부하기 전이었는데, 파퓰리즘에 대한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누가 파퓰리스트 정부다. 아니면 남미의 뭐 우고 차베스 정부를 파퓰리스트 정부다. 그러면 아마 나는 파퓰리스트 정부가 아니라고 눈에 쌍심시키고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파퓰리스트적인 측면이 있지. 근데 파퓰리스트 정부가 다 나쁜 거냐? 어, 민주주의,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도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소외된 목소리들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데 기여를 하면은 그거는 파퓰리스트가 긍정적인 측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 근데 문제는 파퓰리스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스스로의 그 생각이나 이념에 일치하지 않는 소수의 목소리들을 같이 배제시키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의 확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파퓰리즘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었죠. 네, 또 다른 분들. 니콜님 웃지만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질문. 야, 스테님 마이크 켜셨어요. 저기 리버티님. 마이크 키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혀 수업을 듣지 못하고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운전하는 중인데, 어, 정확하게 그 파퓰리스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수업에서 제가 정의, 했던 이야기는 예,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예. 제 스스로 생각해 보자면, 파퓰리스트는 대중에게, 뭐, 대중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본다면, 어, 예수님도 파퓰리스트로 볼 수가 있나요? 예, 예수 운동도 파퓰리스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예, 하나는, 예, 그 세계관 자체가 선악 대결 구도가 예, 명백하고, 예, 예. 착취자, 피착취자. 거기서 예, 음, 피착취자의 목 대변하려는 거. 음, 두 번째는 민중들에게 직접 호소했다는 거. 그 당시에 예. 제도권이라든지, 예, 제도권 종교에 의탁하지 않고, 그런 음. 측면에서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드는 생각은 뭐 파퓰리즘이 좋냐 나쁘냐 보통 파퓰리즘 그러면 나쁘다는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파퓰리즘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파퓰리즘, 나쁜 파퓰리즘으로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구분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드는 네. 생각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파퓰리즘을 네거티브한 측면에서만 봤는데, 요즘에는 지금 우리 리버티님처럼,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 쪽에서 파퓰리스트라고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나 뭐 이재명 정부까지 파퓰리스트라고 공격할 때의 근거는 뭐냐면 어떤 큰 대의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퍼주기 이런 형식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음. 그렇게 보고 생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게 파퓰리즘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좋은 파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소가 없네. 그런데 그게 또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요. 그러니까 DJ 정부 때 대북 퍼주기라는 개념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하면 그거를 대중 영합주의, 인기 영합주의라고 보고 퍼준다는 거예요. 돈을 쓸데없는데. 근데 이제 그 그게 아니다. DJ 때는 대북 그 당시에 그 퍼주기는 뭐 그 당시 개성공단 이런 게 퍼주기가 아니었다. 윈윈이었고 그 어떤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이런 거는 진짜 한국의 어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했다. 이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DJ 정부 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똑같이 이제 하려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트럼프가 지금 예, 이번 중간 선거 앞두고 이제 돈 퍼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몇천 불씩 그게 관세가 안 거쳐가지고 지금 한국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열받아 있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아니 한국하고 일본한테 왜 돈 투자하지 않고 왜 지금 돈 안 듣냐? 왜냐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국하고 일본이나 유럽에서 지금 돈이 들어와야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가 이만큼 돈 지금 투자 유치했다. 그다음에 관세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뭐 내가 그때 2천 불인가 뭐 나눠주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돈 풀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나 반트럼프에서는 이거를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할 거 아니에요. 대중영합주의 인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정치적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리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저쪽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이제 되게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예, 긍정적인 그런 시각 차이가 조금 변했다라는 것 같아요. 오늘 예. 들으면서. 이- 이- 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저쪽 반대가 지금 국민의힘 그쪽에서 민주당 쪽을 욕하면서 파퓰리스트라고 욕하면서 했던 그런 정책들 예를 들자면 뭐 국민의료보험이나 뭐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큰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한 정책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물론 그거를 파퓰리스트라고 욕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때 그런 욕을 먹으면서 해 나갔던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상당히 주관적이긴 한데 하는 정책들이 그 정권을 가진 사람,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그 당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좀 약간 조금 어, 좀 정의가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들이냐 이렇게 보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해됐어요? 리버티님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역사와 대화를 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대한민국 혹은 국가나 이런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그 펼치는 정책이 어, 부합하느냐. 이게 부합한다면 그것이 뭐 상대 쪽에서 포퓰리스트 욕을 할지라도
그거는 옳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그들은 어떻게든 싸잡아서 그렇게 욕을 할 테니까. 그래서 또 결론은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포퓰리즘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음, 그래서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포퓰리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했는데 사실상 포퓰리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거나 포퓰리즘은 그냥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그 민주주의적 요소의 확장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기준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파시즘은 다르다는 거죠. 파시즘은 나쁜 거죠. 예,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성립을 양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파시즘이 나쁜 건데 그럼 어떤 게 파시즘이냐 하고 이제 막 네가 파시스트냐 아니냐 이렇게 가면 그것 또한 이제 그 굉장히 막 논쟁 자체에 어, 힘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민주주의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허우면은 그게 파시즘적인 기획에서 나온 건지 아닌 건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정치 슬로건적인 측면에서 유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정말 파시즘적인 경로를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나 학자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죠.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그건 또 한 축이 돼. 더욱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지금 트럼프와 마가 이 트럼피즘이 어떻게 지금 민주주의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이 점 자체를 가지고 이슈화하고 해나가는 거 그게 더 한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또, 요즘에 네, 아까 네, 말씀 중에 말씀하세요. 팬덤 정치 말씀 얘기 나왔잖아요. 예. 팬덤 정치도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초기에 그 정치인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그 문바들이 그랬고 지금 이명박 바들이 그렇고 저는 그 뭐 한국 정치에 이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서 그 무슨 조국혁신 당하고 합당 한 해 아, 만에 그런 네, 것도 네, 그러니까 팔로우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명박 그 이제 빠라고 불리는 완전 그 이명박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로 완전히 그 무슨 국민의힘 음. 그 뭐 대표가 누구죠? 정동영. 개혁 장동혁하고 뭐 거의 동급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부정적인 거고, 조국을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면에서 또 부정적인 거고, 그렇지만 노빠로서 그런 면에서의 팬덤, 그건 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차인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저는 최근에 그런 경우까지 봤어요.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팬덤 정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연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헌법에서는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은 안 되니까 내각제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그게 이제 아까 그렇게까지 나는 생각을 하면, 여기서 뭐 물론 저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면 팬덤 정치나 파퓰리즘이 네.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예, 경우라고. 부정적인 면이죠. 예,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는 그런 예, 면에서는 그렇게 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좋네요. 그렇지만 노빠 생각하면 또 좋은 건데. 저는 팬덤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근데 그래도 그게 어떤 선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어진 헌법 체계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헌법을 고쳐서 뭐 연임을 하니, 내각제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문제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해서는, 아, 정말 안 된다고, 그거는 정말 네. 그 사람의 업적까지도 까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정도 주장은 해야 찐팬이지. 그게 팬덤이지. 그래야 팬덤인 거지. 아이, 아무튼 문바들이 망쳐놓은 거나 조심해야죠, 이빠들도.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일 나쁜 사람 찾아서 국민의힘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나는 국민의힘당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지금 같아서는 누구든지 뭐 민주당에서 아무나 대표가 되는 사람 대통령으로 나가도 저는 지지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대체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이상하다. 대체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해야지 그만이 할 수 있다. 그게 저는 독재나 어떤 이런 파시즘이 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파퓰리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 파퓰리즘, 좌파 파퓰리즘을 막론하고, 특히 좌파 파퓰리즘에서도요. 예, 그게 정권을 장악하기 전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하고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왔죠. 후고 차베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근데 이게 논리들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 유지가 지속되는 게 이 자신들의 그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거의 실질적 영구 집권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모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음, 음. 하지만 정말 저는 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참. 우고 차베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베네수엘라가 복지도 좋아지고 그 처음부터도 뭐 처음 됐을 때 이제 한 10년 뭐 이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었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예. 약간 이제 그 아까 제가 비판을 할 때는 신랄한 편이긴 한데, 그러면 박정희를 우리가 욕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경제 좋아졌죠. 아니 그 경제 저것만 따지면 그런데 전체적인 그 민중의 요구를 박정희하고 차베스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그 민중의 편에서 그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복지, 사회적인 이념들이 그 저도 뭐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초반에는 그 처음에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좌파들의 그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나중에는 마드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리고 경제도 망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예. 이제 예, 심하게 비판을 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예. 예. 그렇죠. 뭐 권력을 잡으면은 딱 생각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 네. 저기 안팡님 오늘 발표 준비하신다고 이거 끝나고 식사하신다고 아직 저녁 식사도 안 아이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1시간 한 15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안팡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버트님 예, 운전 고맙습니다. 조심하시고, 네, 예. 조이교반님도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